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난 것은 엄마 덕분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죠. 남편은 엄마가 다니시는 노인대학의 강사였는데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참 성실하고 어른을 존경하는 분이셨어요. 인상도 좋아서 호감이 들었죠. 가끔씩 엄마를 모시러 노인대학에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어머님, 충분히 잘하시고 계세요.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돼요. 안 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웃으며 어른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번이고 그 강의실을 들여다보다가 호감이 있어 늘. 눈이 마주치면서 서로 웃으며 눈인사를 주고받기도 했어요. 남편은 특히 우리 엄마에게 잘해주었는데 수업 자료도 꼼꼼히 챙겨드리고 잘 모르는 것이 있어 수업이 끝난 뒤 물어보면 10분이고 20분이고 보충 수업을 해주기도 했어요. 저는 고매운 마음에 가끔 간식거리를 사가기도 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엄마를 모셔가는 초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주말에 시간이 되시나요? 제가 미술관 티켓이 2장 생겼는데 따로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요. 저는 예상치 못한 데이트 신청에 얼떨떨한 마음으로 수락하고 저희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대가 된다면서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와서 저희는 미술관 데이트를 하고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저희 엄마에게 잘해준 이유가 사실은 조금 꿍꿍이도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님을 모시러 올 때마다 항상 다정하고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사심이 좀 생겨서 그래서 어머님을 특별히 더 잘 챙긴 것도 있어요. 비밀로 해주세요. 애교 섞인 말투로 비밀로 해달라고 하니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애교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 부모님 2분 다 돌아가셔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아이처럼 순수한 면도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모성애를 자극하는 남편의 모습에 곁에서 남편을 챙겨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맛있는 것을 챙길 수 있거나 옷을 골라주면 아이처럼 기뻐했고 저도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고 몇 개월 정도 사귀다가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둘 다 나이가 결혼하기에 적당할 정도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저와 연애를 시작한 후에 일반적으로 겪지 않는 위험한 일을 2~3번 겪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차를 타고 낚시를 하러 간다고 했고 같은 날 밤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저수지에 갔을 때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몇 달 전부터 계획한 약속이라며 즐거워서 나갔는데 오후에 급한 연락이 왔어요. 형수님, 큰일이에요. 형님 차가 굴러 떨어져서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저는 놀라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거기에 도착하니 남편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한쪽 다리가 부러지고 목에 깁스가 되어 있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해서 며칠 동안 입원해서 목을 치료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목을 조금만 치료하면 통원할 수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예기치 못한 사태가 된 것 같아서 촌스럽고 난감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낚시를 하다가 배가 고팠던 남편과 친구들은 낚시터에서 간단히 요기하기로 했다고 해요. 보통은 자리를 파하고 가게를 찾아갔겠지만 그날은 낚시도 잘 되고 재미가 있어서 더 놀다 가기로 한 것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대표로 먹을거리를 사러 시내로 나갔다고 해요. 남편이 산길을 따라 난 도로를 운전해서 가는데 갑자기 한쪽 절벽에 꽤 큰 낙석이 떨어졌다고 해요. 남편은 깜짝 놀라서 핸들을 크게 꺾고 빙글 돌면서 옆 계곡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했어요. 약 6m 깊이의 산속으로 떨어져 차가 뒤집혀 있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너무 오래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이 된 친구들이 찾아 나섰다가 남편의 차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목숨에 지장이 없는 것이 정말 다행이었죠. 그래도 어찌나 놀랐는지 다시는 산길 운전을 혼자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흔치 않은 낙석 사고를 하필 남편이 당하다니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지만 정말 큰일이 날 뻔했던 것이었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은 노인대학 강사들이 모이는 세미나가 있어서 지방에 내려갔다가 오는 날이었어요. 지방에서 2박 3일로 세미나에 참석하고 올라오는 일정이었는데 돌아오는 날에 남편이 밤늦도록 연락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발만 동동 거리고 있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남편에게 연락이 끊긴 건 매우 걱정스러웠어요. 제가 지방에서 왔을 때 탔던 기차에서 사고가 났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정신을 잃고 자다가 깨어나서 전화를 했다는 게 제 상황이었어요. 또 기절할 것 같았었죠. 급하게 병원으로 가서 남편의 상태를 확인해 보았는데 머리가 찢어져 많이 피가 났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기차에서 내려서 기차문 앞에서 핸드폰으로 집으로 가는 길을 검색하고 있었는데 기차문에 목도리가 끼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대로 기차가 출발하게 됐고 남편은 목도리가 끌려 기차에 끌려가 버린 거라고 했어요. 목도리를 벗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옷이 제대로 벗겨지지 않아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을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기차에 경보를 울려 기차가 곧 멈추었지만 남편은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머리가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구급차가 호출되어 신속히 온 병원에서 처치를 받았고 큰 문제는 없지만 상처가 많이 피어 몇 시간 동안 정신을 잃고 잤다고 했습니다. 이후로도 남편은 여러 번의 크고 작은 사고를 겪었고 보통 그러한 사고들을 여러 차례 견디다 보니 정말 귀신이 고칠 노릇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사고를 몇 차례나 당하다니 정말 무슨 운명이라도 따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연이어 발생한 사고에 걱정이 되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뭘 잘못한 걸까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계속 사고를 당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무당한테 점 한번 보러 가볼까요? 정말 위험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라면 무슨 이유로 점을 보러 간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사고를 당하는 것이 걱정돼서 함께 점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주변에 무속에 관심 있는 분들께 물어봐서 무당집 연락처를 알아내고 예약을 잡고 했어요. 점을 본다고 해서 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죠. 하지만 사고를 예방할 방법이라도 있다면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질 것 같아요. 예약한 날짜가 되어 무당집에 도착했어요. 그러자 기가 강한 신당이 발을 들여놓자마자 무당이 혀를 차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무 강한 조상신이 들러붙었어.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무당 앞에 앉아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사정을 설명했죠. 그러자 무당은 말없이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나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상들이 노하셨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신 거야? 너 때문에 남편이 자주 다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조상들이 너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조상신이 대체 뭐길래 그러는지. 조상신인데 제 어르신들인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조상신이면 제 남편과 저를 보호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어쩌다 조상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인가요? 대략적으로 이해했어요. 자주 다치지 않으려면 현재 사는 곳에서 최대한 멀리 이사를 가야 하고 가능한 한자주 이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주 이사를 해서 당신의 자취를 숨기라고 무당은 말씀하셨었고 저희가 일어나려 할 때 무당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도 조심해 다시 말하지만 내 조상신이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조심하라고 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무당들은 대부분 이렇게 알쏭달쏭한 말들을 하는가 싶었습니다. 어쨌든 무당이 정확히 거처를 옮기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가 더 이상 나지 않기를 바라며 연고가 없는 곳에 신혼집을 잡기로 했어요. 그렇게 먼저 신혼집을 구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같이 살기 시작했고 즐거운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을 3달 앞두고 남편이 갑자기 필리핀에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왜 필리핀에 가야 하는지 물어보니 남편이 어릴 때 잠깐 키워주셨던 고모가 필리핀으로 이민해 가셨는데 그곳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던 고모라서요. 반드시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다면 보름 조금 넘게 다녀올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사정이라면 당연히 다녀오라고 대답했지만 남편을 보내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자꾸 사고를 당하는 것도 불안했고 얼마 전 무당이 경고했던 것도 있었으며 남편이 장례식에 보름 이상 참석한다고 하면서도 조금 의아했어요.
그래도 부모님 같은 고모의 장례식이라고 하니 가지 말라는 것도 적절치 않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다녀오라고 했고, 남편은 금 비행기를 예약해서 필리핀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필리핀으로 떠난 남편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첫날은 이제 막 도착해서 정신이 없겠거니 했지만,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자 크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또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연락을 할 만한 상황임에도 연락이 오지 않는 곳을 보며 뭔가 말 못할 일이라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었어요. 필리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 무작정 가볼 수도 없고 남편의 친구들 연락처를 알고 있는 곳도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며 매일 연락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름이 되던 때 드디어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왜 연락이 안 되었냐고 다그치죠. 인터넷이 제대로 터지지 않는 지역이어서 연락이 어려웠다는 답변을 들었죠. 이제 비행기를 타러 시내로 들어와서야 연락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큰 사고 없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 해서 저는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우리는 미리 혼인신고부터 진행했어요. 남편은 빨리 부부가 되고 싶다고 조르기도 했고 결혼식도 얼마 후에 진행할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혼인신고를 한 후 예정된 날짜에 우리는 스몰웨딩을 올렸어요. 남편은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할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최근 알게 된 친구들만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남편은 스몰웨딩을 원했어요. 원했던 대로 남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스몰웨딩으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인과 친척들을 초대한 간단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어요. 신혼여행은 필리핀으로 떠날 계획이었는데 사실 필리핀은 제가 원했던 신혼여행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필리핀으로 간다는 것을 바랐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 돌아가신 고모님을 소개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고아로 자란 인생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필리핀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일반적으로 신혼여행은 신부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고 하지만 남편이 부모님에게 정말 잘해준다는 이유로 남편의 소망을 이루어주고 싶었어요. 남편은 엄마가 병원에 가실 때마다 차로 데려다 주시고 명절이나 생신날에 정말 살뜰히 챙기셨어요. 남편이 딸인 저보다도 더 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마음 편히 이렇게 하는데 저도 남편이 부모 같은 분께 아내를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마음을 이해해주고 싶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필리핀을 신혼여행지로 선택했어요. 그러나 역시나 뭐라도 씌인 것인지 우리의 계획은 순탄치 못했어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날 남편이 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남편과 호영호제하는 형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그 형님의 어머니라면 남편에게도 어머니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저도 자주 이야기를 듣곤 했었어요. 결혼식에서 그 형을 보았던 터라 그를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형을 만나면 언제나 매우 반가웠고 서로 막역한 사이로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가족 같은 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절망했죠. 고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연달아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예전에 점을 보러 갔던 무당의 말도 생각나고 우리 앞에 얼마나 더 힘든 일들이 펼쳐질지 걱정이 되기도 했죠. 남편은 크게 슬퍼하여 그래서 저에게 먼저 필리핀으로 가라고 요청했어요. 필리핀에 도착하면 본인의 사촌 누나가 공항에 나와주겠다고 했어요. 말이나 하였지만 저는 혼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장례를 치르고 가야 한다고 말하며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바로 뒤따를 것이라며 나를 설득했어요. 마침내 별로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은 나를 먼저 가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매우 커 공항까지 데려다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 택시를 잡아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마음이 좁아했지만 택시 기사가 길을 계속 잘못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3번 이상 길을 잃으면 비행 시간을 놓치게 될 것 같았어요. 저희는 매우 초조했는데 특히 남편은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택시 기사님에게 마구화를 했는데 그런 모습은 남편이 처음이었어요. 아, 뭐 하세요? 기사님,
지금 비행 시간을 놓치게 생길 거예요. 2. 이 비행기를 반드시 타야 해요. 아, 몇 번이나 길을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이러시면 택시 회사에 전화해 따질 거예요. 알겠어요. 물론 비행 시간을 놓칠 것 같아서 초조하기는 했지만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서 저는 뒷걸음질 쳐 남편을 말리면서 너무 화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은 처음이라 겁이 나기도 했죠. 내가 말리자 남편은 달래며 조금 진정을 하고 난 후 가족과 같은 형태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제가 탈 비행기의 시간도 놓칠까봐 예민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남편이 이성을 조금 되찾은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않고 다시 택시 기사에게 소리를 쳤어요. 아저씨, 여기 아무데나 택시 세워주세요. 빨리요. 다른 택시라도 잡아 태워주세요. 남편은 다른 택시를 잡아 타겠다고 말했는데 상관없이 고속도로 한가운데라도 빨리 택시를 세우라고 했어요. 남편이 계속 난리를 피우자 택시 기사님이 길 가운데 차를 세웠는데 남편은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다른 택시를 호출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택시 기사님이 덜덜 떨면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쪽지 한 장을 건네는 것이었어요. 아가씨, 이거 남편 몰래 혼자 보세요. 택시 기사님은 빠르고 조용하게 내게만 들리도록 말했어요. 난 엉겹결에 그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쪽지를 받자마자 남편은 조수석에 다시 탔고 다른 택시가 안 잡힌다며 택시 기사님께 다시 공항으로 가자고 했어요. 남편은 본인이 조수석에 탔으니 길을 알려주겠다면서 똑바로 안 가면 돈을 안 주겠다며 성질을 부렸습니다. 나는 갑자기 못 본 남편의 모습으로 성질을 부리는 게 무섭고 택시 기사 아저씨가 준 쪽지에 남편과 관련된 내용이 써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같아서 더욱 무서웠다. 어쨌든 택시는 다시 출발했고 남편은 조수석에서 택시 기사님에게 길을 알려주느라 바빴다. 아저씨, 여기서 오른쪽 차선 타세요. 빨리요. 또 길을 잘못 들렸다가 수작 부려봤자 소용없어요. 난 남편이 열을 잡아주는 틈을 타 눈치를 보며 기사님이 준 쪽지를 열어보았다. 그 쪽지에는 급하게 쓰인 살벌한 글씨로 적혀 있는 내용이었다. 믿지 마세요. 도망쳐야 해요. 누가 따라올지 몰라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 쪽지를 확인한 후 택시 백미러를 보니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나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눈빛이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한다는 눈빛이었죠. 저는 무서웠지만 택시 기사님에게 제 의도를 알았다는 의미의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그대로 공항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남편의 태도를 보고 있으니 무슨 일이 터진 것 같았거든요. 만약 비행기를 놓치더라도 남편과 함께 나중에 필리핀으로 가면 되니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지금 흥분하는 남편과 택시 기사님이 왜 그러는지 아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 택시 기사님이 갑자기 갓길에 차를 다시 정차했어요. 남편이 어리둥절해서 또 화를 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택시 기사님은 운전석에서 내리고 밖에서 차 문을 열더니 저를 데리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글을 한국어 문법에 맞게 수정하겠습니다. 막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어이없어 하며 따라 내려와서 뛰어오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내려서자마자 검정색 차 5대가 택시를 에워싸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남편의 마구 붙잡아 차 위에 내리누르고 수갑을 채우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빠져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 발버둥치면서 온갖 욕지거리를 다하고 있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뛰어가던 것을 멈추고 남편에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검정색 차에서 내린 사람들에게 물었죠. 제 간절한 질문에도 남편은 제 따위는 안중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저 도망치려고 악을 쓰며 경찰들에게 험한 말을 내뱉고 있었죠. 저는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느껴졌어요. 어리 빠진 채 도로 한가운데에서 멍하니 서 있던 상황에서 경찰 중 한 명이 다가와서 잘 타시죠. 함께 서로 이동하면서 대화해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차에 올라탔고 차량들은 근처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남편은 즉시 별도의 조사실로 끌려갔고 저는 형사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이 빠져있던 나머지 형사들은 혀를 참으며 남편의 실제 모습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사실을 알기 죄송하지만 남편은 국제 사기범이며 수백 건이 범죄를 저질러 인터폴에 검거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필리핀으로 향하는 공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안 가기를 잘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형사님들은 제게 남편의 과거 행동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부터 현재까지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남편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의 시점에서의 이야기예요. 남편은 필리핀과 중국을 오가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었어요. 보이스피싱부터 밀매, 투자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왔어요. 결국 남편은 꼬리를 밟혀 빚을 많이 지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도망쳐 왔고 신분을 위장하고 이름을 바꾸어 노인대학 강사로 일을 한 적이 있었죠. 애초에 노인대학에서 강사로 일을 한 것도 노인들을 속이려고 취직한 것이었다고 해도 중간에 상황이 변해 필리핀으로 돌아가기로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노인들을 상대로 속이지 못한 것이었지만 남편은 그 시기에 또 다른 사기꾼 집단과 접촉했다. 그들은 남편에게 필리핀에서 대규모 투자 사기를 제안했고 남편은 현재의 안정을 위해 즉시 빚을 갚아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수락했다. 그들은 한국에서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한국에서 이미 모든 것이 비싸져 적당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투자자들이었다. 그들은 필리핀에 대규모 골프장을 지으려고 했다. 그것뿐이었죠. 투자만 하면 10배의 이익이 날 수 있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그렇게 사기를 치고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그들에게 직접 보여줄 필리핀의 대규모 부지를 구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부지를 꼭 구입할 필요는 없었죠. 필리핀에 있는 사기 집단과 공모하여 그럴듯한 부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남편은 저를 만나게 되었어요. 바보같이 제가 걸린 것이었죠. 남편은 대규모 사기에 성공하고 나면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서 돈으로 경호원을 고용하고 호의호식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범죄자로 낙인을 받아 신분이 드러날 위험이 있어서요. 신분을 더 잘 속이기 위해 위장 결혼이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결혼 후에 쟤를 혼자 필리핀으로 보내 억지로 취업 이민을 성사시키고 그럼으로써 자신은 남편이기 때문에 신분을 쉽게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쟤를 꿰뚫었으며 저는 안타깝게도 너무 쉽게 그 함정에 빠져들었어요. 남편은 한국에서 사기꾼들과 작당 모의를 할 때 낚시에 가는 첫 꿈이기도 했어요. 그때 낚시하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사기꾼들과 만나 작당 모의를 한 곳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을 찾아온 빚쟁이에게 를 추가해주세요. 차량을 충돌시켜 경고를 주는 것처럼 속임수를 부렸습니다. 그때까지 남편과 사기꾼 일당은 서로를 속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남편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병원과 나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고모가 필리핀에 살았다는 것도 거짓이었는데 남편의 부모님과 같은 고모는 필리핀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른 사기 집단이 있는 필리핀으로 가서 대규모 사기 계획을 협의하러 갔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기 일당이 보유한 대규모 부지를 구경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사기 집단과 위험한 거래를 마친 후 한국의 투자자들을 모시기 위한 준비를 해야 했어요. 유쾌한 숙소를 예약하고 대규모 부지에 골프장을 건설한 것과 같은 느낌을 주며 대형 세미나를 열어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해줄 곳도 마련했죠. 이렇게 세심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연락 한 번 없이 계획을 강행했거든요.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이민을 위해 속인 여자에게 연락할 시간조차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때까지 왜 보름이나 연락이 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결혼을 해도 남편의 사기가 계속되었죠. 남편은 필리핀으로 이주하기 전에 모든 것을 마치기로 약속했지만요. 한국의 투자자들 중 일부가 의심을 품어 항의를 시작하여 상황이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한국에 머무르며 투자자들의 의심을 걷어내고 설득할 시간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나에게 호영호제를 하는 형의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호영호제는 형도 속일 만큼 쉬운 적이었죠. 저를 속여 함께 꾸린 연극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먼저 필리핀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택시 기사가 자꾸 길을 잘못 들어 비행기를 놓칠 것 같아서 예정 밖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속인 투자자들을 만날 시간이 가까웠는데 택시가 공항까지 도착하지 않을 것 같아요.
화가 나는 이유는 형사들이 참고인 증언을 위해 차량의 연락처를 받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분의 증언에 따르면 택시를 쫓아오던 검은 차들은 경찰이었지만 택시 기사님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쫓아오는 검은 차들을 의심스러워하여 일부러 이상한 방향으로 운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차들이 쫓아왔고 마침내 저에게 사인을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택시 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래서 형사들에게 부탁하여 택시 기사분의 연락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듣고 나니 몸 전체에 오한이 느껴졌습니다. 덜덜 떨리며 한동안 충격에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제게 전해진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씩 머리로 이해했어요. 그 모든 놀라운 사실들을 이해한 후에 충격이 조금씩 가시고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감정은 슬픔과 함께 그 슬픔을 뛰어넘는 분노였어요. 저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치주 유치장에 임시로 갇혀있는 남편 앞으로 다가갔어요. 너의 사기꾼 새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 나 혼자 필리핀으로 보내서 무슨 짓 하려고 한 거야? 강제로 취업 이민을 어떻게 시켰다고 하며 말 못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장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분노에 넘친 채 남편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어요. 형사들이 말리러 왔지만 저는 형사들을 무시하고 하고 싶은 말을 전부 했어요. 이럴 수가, 이 사기가, 속이 시커먼 새끼야. 이런 짓을 어떻게 알 수 있어. 말종 넌 평생 옥에서 썩어 다시는 나오지 말아라. 나쁜 자식아라고 불렀어요. 어느새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행복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니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결국 제가 형사들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그렇게 엉엉 울고 나니 사기꾼이 있는 이 경찰서를 벗어나고 싶어졌어요. 저는 형사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경찰서를 나섰어요. 사기꾼 남편이 들어가 있는 유치장에는 눈길 한 번 던지지 않고 말이에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이후 바로 혼인 취소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은 사기꾼으로 수배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혼인 취소 소송은 무사히 진행이 되었죠. 그 후에도 전 남편의 사기 행위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었는데 어느 날 형사님들이 제가 살고 있는 신혼집에 찾아와 신혼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찾으시는지 무척 자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안 해주었지만 협조를 부탁하신 후에 수색을 허락했어요. 그렇게 수색을 진행하던 형사들은 얼마 후 집 곳곳에서 전 남편의 물건들을 발견했어요. 화장실 환풍구 안에서는 가짜 돈과 위조 신분증 여러 장이 발견되었고 전 남편의 옷을 걸어둔 옷장 구석에서는 달러 지폐가 든 가방을 찾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전 남편의 서랍장 아래에서는 사기 계획이 작성된 계획서도 숨겨져 있었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당의 충고를 듣고 연구하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전 남편은 누구도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곳에서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했나 봐요. 계략을 부린 거였어요. 아무리 무당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그 말을 출석같이 믿고 신혼집 위치를 정한 것이 조금 과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왜 전 남편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뒤 저는 사기꾼 전 남편의 올케꾸리에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몸뚱이가 무사하고 혼인 취소도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마터면 아무도 없는 타국에서 평생 상상도 못해볼 만한 험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극적으로 위험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고 앞으로 조심하면서 살 수 있는 계기로 삼기로 했어요. 이런 상황을 경험한 후에 제 목숨을 구해준 택시 기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만약 그때 택시 기사님이 차를 세우지 않았다면 택시가 빠르게 공항으로 갈 때 제 목숨은 이미 없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택시 기사님께 연락을 드려 만나 뵙고 사건 전개를 설명드리니 택시 기사님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시며 아이고 아이고 진짜 욕받냐고 아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무사히 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때 나도 정말 오싹했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행동해줘서 잘했네요. 하마터면 아가씨 목숨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내 딸뻘이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께 충분한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사례를 드리겠다고 말했어요. 택시 기사님은 거절하셨지만 저는 저의 목숨값이라고 말하며 사례금을 받아달라고 부탁했어요. 택시 기사님은 사례금을 받은 후에 대신으로 고생했으니 몸에 좋은 비싼 것을 사주겠다면서 장어를 먹으러 가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지난 후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전 남편과 함께 찾았던 무당집이었고 그때 무당이 계속해서 저에게 경고를 하던 것이 떠올랐어요. 또한 그 무당이 계속 조상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 것도요. 갑자기 떠올라 궁금증이 생겨서 택시 기사님과 함께 무당집을 찾아갔어요. 무당집에 도착해서 신당에 들어가 무당 앞에 앉아서 궁금한 것을 질문했죠. 예전에 한번 예비 신랑과 함께 찾아와서 점을 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비 신랑이 사고를 많이 당해서 걱정이 많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저 때문에 걱정하시는 건가 했더니 조상신이 저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셨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러자 무당은 천천히 저를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내 남편 없어지지. 너희 조상들이 너를 더운 거야? 내 남편 놈을. 처음부터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조상들이 제 걱정을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자 무당은 한숨을 한 번 푹 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는 잘못된 남자를 만나서 고생을 할 수 있는 팔자였단 말이야. 하지만 그 예비 신랑은 내 인연이 아니었어. 그래도 잘못될 수 있어서 내 조상신들이 너를 살리려고 별짓을 다 했던 거야. 예비 신랑 놈이랑 너랑 떼어 놓으려고 그때 일어난 사고들 3번 중 1번은 진짜 사고였지. 그게 내 조상신들이 나쁜 놈을 벌하려고 애쓴 거라는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는 오싹한 소름이 끼쳤어요. 무당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정말로 그런 것 같았거든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다 알아서 하는 것을 보고 더 놀라서 턱이 빠질 것만 같은 표정을 지은 무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쁜 놈이 같이 오는 바람에 자세한 설명은 못했지만 하마터면 너가 큰일 날 뻔했어. 그래도 그놈과 너랑은 인연이 아니라서 그냥 보내버렸지. 결국 알아서 떨어져 나갔잖아. 조상한테 감사해야 해. 그러더니 무당은 제 옆에 앉은 택시 기사님을 향해 다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분은 전생에 너와 선한 인연이 이어진 분이야.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너를 구해줄 수 있었던 거야. 아, 감사한 인연이네. 앞으로도 잘해. 무당집을 떠난 후 저는 택시 기사님과 더 자주 연락을 주고 성의를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이지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셨기 때문에요. 저는 그 뒤로 아직까지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무작정 믿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 아직 충격의 여파가 있어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건이 잊혀질 때쯤에는 분명히 제게도 진짜 좋은 인연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를 도와주신 조상님들이 제 짝을 점치는데 도움을 주실지도 모르겠죠. 또한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지만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고 조만간 다시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진짜 인연을 만날 때까지 기운을 내서 즐겁게 지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